자,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곽상원 의원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곽상원 의원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네. 이분이 이제 SNS상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220만 구독자의 대형 정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인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 지역구가 서울 종로인 곽상원 의원이라고 질문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에서? 곽상원 의원이 SNS에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를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자격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으로서 얘기한 거니까. 네네. 근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서 뭔가 곽상원 의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단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프레임을 좀 짜고 들어간 느낌이다. 아니 질문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 판단에는 곽상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생각하는 애당심 차원에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김어준 씨가 이제 기존에도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였고, 네. 특히 이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고. 김어준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다 그거는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번 대선 과정,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 생활 중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민주당이 좀 더 중도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을 넓혀야 된다. 어쩌면 자신들은 중도 정당이지 좌파 정당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중도로서의 확장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김어준 씨와 같은 진보 세력의 스피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혹시나 이것들이 당정의 정책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공약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의 의견보다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에만 매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곽상원 의원이 표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대한 충정으로 봐야 될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줘야 될 바람직한 모습은 자신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결집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향후에 계속 집권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도로서의 확장성 역시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진보 스피커들을 대할 때도 그런 부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심이다, 충정심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김어준 씨가 싫어서 곽상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너무 이쪽에 매몰돼 있는 느낌을 줬을 때 나머지의 중도 세력의 그 지지를 잃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사전에 염려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기성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을 보지 않고 자기 성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유튜브 방송 또 정치 유튜버들을 언론 또 언론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이 기성 매체들도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이 기계적 균형이나마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공간에는 이런 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진영 내부를 향한 성찰이나 비판은 원천 봉쇄되고 진영 논리를 확대 재생산 또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냐라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브 정치 채널과 정치 유튜버를 언론과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냐? 명쾌하게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언론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없을라나? 네,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규정대로 따진다면. 규정대로. 근데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한때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제4부라고 불렀던 언론이 네. 지금 말씀하신 기성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유튜브 정치 채널과 유튜버들이 언론과 언론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안에 들어가려면 그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 네. 거기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김어준이 유튜버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언론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개념 안에 네. 되게 다양하게 이제 속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되게 유명한 유튜브라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그렇죠. 등록이 네. 된 업체들은 언론사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상호 기자, 그렇죠. 뭐 그다음에 무슨 뉴스공장에 있는 박 기자, 뭐 이런 분들을 데리고 있으면 언론사로서 요건을 갖춰주고 이제 관련 법률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에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유튜브에서 보면 네. 그들은 언론사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기성 언론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법에 포함되지 그렇죠. 않은 영역에 있는 유튜브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한 이제 사실 팩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편집 책임을 얼마나 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정정 보도나 반론 청구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그다음에 이해 충돌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데이터나 자료 혹은 자신들이 언론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재원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보통 저널리즘의 5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국제에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저널리즘의 5가지 기준을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본다면 정치 유튜브는 현재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의견 매체이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매체이지 언론사라고는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국제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언론과 유사한 형태를 띠느냐라는 것에 관해서는 언론의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2025년 한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거의 육박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성 언론의 뉴스 신뢰도는 3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다라고 본다면 기성 언론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과 함께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정보 전달력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과연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평가하느냐라는 문제는 또 따로 논의돼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진흥재단 잘 아시겠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올 2월에 조사한 걸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사 정보를 본다라는 응답이 3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유튜브의 언론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에 관해서 논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신문방송학이나 뭐 미디어학 이런 데서 학술 연구를 통해서 본다면 유튜브가 하는 것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봤던 유튜브만 계속 뜨는 알고리즘이 비슷한 있잖아요. 내용들이 계속 뜨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이제 재밌었던 건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몰라. 근데 이제 본인은 윤석열을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듬직하게 생기고 뭐 검사하고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하니까 되게 믿음직하게 했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윤석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겠죠. 그럼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 이제 윤석열 관련된 내용들만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유튜브라는 전 세계적인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윤석열 관련 기사만 뜨고 윤석열이 탄핵된 게 잘못됐다는 내용들만 뜨더라. 우리나라에서만 탄핵 잘했다라는 의견이 많을 뿐이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거기서도 선택적인 정보를 취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취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유튜브가 언론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결정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과 답에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박사님께 드렸던 질문들을 위해 보면 뭐 유튜브가 언론이냐, 언론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또 의견 매체다, 뭐 언론사다. 근데 또 의견 매체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또 많이 열광하니까 언론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전달해주지 않냐. 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지 않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성 언론에 들어가는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일단 박사님이 해주신 내용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기성 언론과 유튜브와의 이제 그 차별성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질문에 보면 CBS를 포함한 기성 매체들도 편향성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꼭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적으로라도 균형을 맞췄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이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게 팩트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얼마만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것은 그 언론사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중동은 보수 신문이고 뭐 한겨레 경향 무슨 뭐 오마이뉴스는 뭐 진보 신문이고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그 언론사의 입장이 대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사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뭐 사설 같은 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언론사라는 것도 무슨 뭐 국영 언론사가 아닌 이상에야 자신들이 광고를 받고 수입을 창출해야 되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렇다라고 본다면 기계적인 균형보다는 다소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우리 언론을 접하는 구독자 나 청취자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기계적 균형을 갖춰서 다들 중립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전부 다 팩트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나 아니면 전망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론사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관련된 인사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또 이거를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또 어떤 의견들을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해석들이 들어가고 그런 해석들이 모여 있는 건데 한쪽만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건 모두적으로 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쪽 의견을 먼저 듣고 다른 쪽 의견을 뭐 다음 방송 프로그램에 듣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같이 이제 놔두고 서로 이야기해서 절대 결론 내리지 않고 오픈된 결론으로 놔두고 그런 게 이거는 시청자의 몫으로 놔둔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시청자나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에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방송에서 당원의 방송 출연을 당이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서 또 논란이 일었거든요. 당이 공식적으로 패널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 인증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 지금 윤석열 면회 아직 안 가나?
원래 간다고 했었죠. 원래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원래 법적으로도 못 가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정상 못 가게 돼 있는데 만날 조차 없지 그 않나요? 면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는 해당되지 않아서 못 갈 건데 뭐 속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지금 당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이 방송 패널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패널 인증제를 만들어서 당의 의견과 합치되는 사람만 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언론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당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누구는 방송에 나가서 패널하고 네 생각 말해도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거를 인증해 준다고 어떻게 인증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슨 구현하겠다는 건지 출입증 같은 거를 만들어주게.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당 대표인 나와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 물론 뭐 전체적인 100%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많은 의견과 반하는 말을 하는 패널들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과 윤석열 그다음에 극우 보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방송이나 유튜버에 나오는 국힘 관련 패널들을 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비상계엄은 잘못되었고 반헌법적이고 탄핵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의견을 밝히는 패널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무슨 친한동훈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옥죄겠다는 것이 패널 인증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원증이나 당 출입증처럼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요. 이걸 들으면서 과연 이게 진짜 북한이랑 비슷해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자신이 속한 소속 당 인사들이 공적 토론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다원성을 맥시멈으로 보장해주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당들도 당내 민주주의를 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려면 당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맥시멈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패널 인증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웃기고요.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거는 뭐 내란 두둔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민생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통일된 의견만을 방송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런 과정, 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정당 내의 자유와 다원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당 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고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네, 이 장동혁 대표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